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 임박, 설계자는 양정철, 또 잠시만 안녕, 홍준표, 김태호, 무소속 출마, 또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 이 돈업은 TK 비하, 세 가지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미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미리 다 계획한 것에 움직인 게 아니냐, 모든 게 다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민주연구원 같은 싱크탱크의 특징이 당에서 차마 먼저 하지 못하는 얘기를 앞서서 검토한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민주당에서 모병제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게 사실 당론은 아니었고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았던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의 당론을 정한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갈 수도 있는 길을 먼저 좀 상세하게 짚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의 그런 그 비례정당의 길을 이끌었다기보다는 민주당 자체에서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해두고 있었던 것을 민주연구원이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논란이 되는 거는 기존에는 이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 비판적이었다가 최근에 입장이 또 바뀌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논란이 좀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부정했지만 결국에 검토할 건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는 그 사이에 민주연구원에서는 이제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먼저 검토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현재 흐름 자체가 이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민주연구원의 움직임이 드러났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네. 그 민주당이 그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중도층이 또 어디로 움직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지금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네. 지지층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좀 네네.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도층 입장에서는 양비론이 되기가 쉽죠. 아니 민주당이 처음에는 미래통합당의 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니 그렇죠. 자기들도 같은 짓을 하는구나라는 네. 양비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구 선거에서는 어쨌든 지역구 선거는 대부분이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대결로 펼쳐지기 때문에 좀 어디를 찍을까 갸웃갸웃하는 그런 중도층의 생각이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미래한국당 빼고 제3정당 쪽을 좀 지지하겠다 이런 여론이 올라가거나 혹은 네. 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 깊어지면서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예, 이런 것은 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네. 아예 제3의 당에 가는 게 아니라 정치를 네. 정치가 이러니까 정치지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는 나 이번에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좀 안 좋은 네. 경우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 당이 열성 지지층의 참여는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무당파층이라든지 예. 이쪽에게는 더 멀어지는 길을 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정권을 포기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 전문 열린민주당이 어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이 손혜원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열린민주당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비례연합정당 어떤 관계가 좀 맺어질 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하기로 한다고 해도 이제 그 정당은 다른 소수 세력에게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자리를 할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열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성에 차지 않는 그럴 정당이 수 될 수 있겠네요.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좀 달라라고 열린민주당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마 예.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대놓고 합작을 하거나 민주당 측에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열성 지지층 중에 일부가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하지 않는다면 열린민주당이 조금 더 독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우리한테 표를 달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안 낸다는 것을 전제하는 네네. 겁니다. 예, 그렇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례연합정당이 뜬다고 해서 열린민주당이 포기할 거냐 그렇다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사례를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3% 지지율만 넘으면
국회의원 의석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열린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정의당은 이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선을 그은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진보 진영 표 손실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하면 또 연대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해에 있었던 사태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여파인데 당시에 이제 정의당에서는 그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이다라고 하는 그 말로 좀 절충하고 넘어간 네.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대부터 시작해서 좀 지지율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의당이 지금까지 답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선거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연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당 2중대, 3중대 이런 공세에도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같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다는 것이 또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거제도 개혁도 다당제, 다양한 정당들이 각자의 어떤 그 기반을 존립시킬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만든 건데 역설적으로 연합정당으로 끌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당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그럼에도 비례연합 정당이 되려면 이 뭐 정의당 또 민생당 뭐 녹색당이든지 다른 정당과의 어떤 연계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서 만약 비례대표 순위 배분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 비례연합정당에는 정의당이나 민생당 정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당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하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뭐 시민사회라고 불려지는 제야 세력하고 뭐 좀 작은 정당들, 네네, 뭐 우리미래라든지 예, 이런 당들이 들어올 텐데 아마 앞순번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양보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표가 대거 비례연합당으로 쏠리면 비례대표 의석은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 뭐 예를 들자면 뭐 5번까지는 그 소수 세력한테 준다거나 이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측에서도 후순번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공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컷오프된 김태호 전 지사는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자기가 당대표를 2번이나 했었고 대선 후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면서 뭔가 말을 아끼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상대적으로 일단 김태호 전 지사는 확실하게 거의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구를 안 옮긴 걸로 봐서도 네네. 예, 내가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줬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지역을 계속 좀 저울질을 하다가 그리고 또 한 번 옮겼죠. 양산을로 한 번 옮기기도 했는데 또 컷오프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출마를 하기에 좀 자존심이 더 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특유의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하겠다면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대구 지역으로 다시 가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정치를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고 네. 네, 공천을 안 준다는 확실한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경남으로 일단 간 건데 이렇게 된 이상은 그냥 대구로 간다. 그래서 대구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 거냐 이게 이제 새로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김태호 전 지사,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다 지금 이번에 김형호 공관위에 의해서 물갈이가 되고 그렇죠. 예, 교체가 되고 예, 컷오프가 된 상황인 건데 영남권에서만 한 50%대 현역 물갈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또 발굴하고 할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김태호 전 지사처럼 반발하는 인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과연 그럼 영남권에서 혹시 무소속 연대 같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점치고 계십니까? 그 미래통합당 낙천자들 사이에서 연대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전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묶거나 대다수가 묶이거나 할 수는 없는 게 네네. 이 낙천이 된 사람들도 비박 성향이 있고 또 친박 성향이 있고 성향이 다르죠. 서로 이제 좀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망라한 무소속 연대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같은 길을 가기는 좀 어렵다고 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김태호 전 지사랑 홍준표 전 대표는 좀 같이 연대할 만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이 경남하고 대구 이렇게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좀 파급력 있는 무소속 연대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로 나갈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냥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났지. 다른 지역의 어떤 사람이랑 손을 잡았는데 지역구 주민들이 너 그 사람이랑 한 편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반말을 거거든요. 더 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때요? 김종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김종인 씨 개인적인 걸 보면은 좀 그렇게 스타일이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번을 옮긴 거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도왔다가 이제 떨려나서 그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 도왔다가 또 떨려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썩 영예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까지는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새로 가담하는 그런 인사들이 지역에서 특히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거에 대한 좀 선전 효과는 생길 수 있겠고 수도권 쪽에서 선거를 만약에 이번에 영입이 된다면 진두지휘를 한다는 건데 뭐 김종인 씨 하면 또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에게 씌워져 있는 색을 좀 벗겨내는 희석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주요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사실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보내서 화제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보수 통합을 주문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사실 자유공화당과의 어떤 통합은 원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더라고요. 네, 이게 편지 내용에 보면 거대 야당 중심으로 뭉쳐라라고 네네.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뭉쳐야 될 가능성, 필요성, 개연성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네. 알아서 그냥 자유공화당이라든지 이쪽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자유공화당 쪽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통합을 하려고 했으면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소수 세력을 껴안지 않고는 절대로 보수 세력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대 야당 중심으로 뭉쳐라라고 하는 그러네, 것은 이 중심으로. 편지 자체가 사실 자유공화당의 힘을 빼는 편지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지층 단위로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지층이 알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기 메시지를 때문에. 던졌으니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생각되던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굳이 또 지금 공천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자유공화당 인사들을 받을 그럴 여력이 또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오히려 자유공화당이 알아서 하시라라는 자세를 미래통합당이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지난 6일 금요일이죠. 자신의 방송에서 코로나 사태를 대구 사태라고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도를 넘고 있는 대구 비하 네.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도를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네. 확진자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오류인 것은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이게 한국 사태라고 표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런 발언을 했을 때는 이제 그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네. 판단은 충분히 그게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방송인 정도면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게 선거 때가 되면 더더욱이나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냥 일개 방송인이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계열의 좀 그 방송인이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김부겸 의원의 최근 반응만 봐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군이 굉장히 힘든 지역에서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라와서 이제 폭격을 해버리는 같은 편을 폭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각종 말 구설수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당의 또 정부의 지금 코로나19 대처를 두고는 굉장히 빠르게 검진하고 검사하면서 잘 하고 있다는 뭐 입장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다라는 부분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지율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이 사태 해결의 중심이에요. 네. 그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건 몰라도 진단이라든지 이 동선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어요. 해외 외신의 평가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유념할 것은 통합당하고 정부 여당이 둘 다 유념을 해야 되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상황에서
사태를 이유로 해서 정부를 치는 게 그다지 자신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또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사태에서 오히려 지지율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도 더 오를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리얼미터 그리고 앞서서 한국갤럽 조사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이 오르는 건 맞는데 부정적인 여전히. 요소가 더 크게 이미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네. 변화라서 뭐 여당도 또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부에 있는 그 심층적인 여론들이 뒤섞여 있어요. 예, 예. 이런 부분들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